2005년 6월 3일 새벽 6시 30분경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자는 익산의 한 시골 마을의 이장이었는데요. 농수로에 어떤 남자가 피를 잔뜩 흘린 채 쓰러져 있다고 한 겁니다. 아, 이런 농수로예요? 이장님도 논에 갔다가 발견한 모양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피투성이었던 남성을 먼저 본 게 아니라 논에 앞범퍼가 꼬꾸라져 있는 택시를 먼저 봤다고 합니다. 오. 처음엔 사고가 났나 싶어서 택시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는데 차 안이 온통 피였다고 했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농수로 아래에 사람이 끼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논으로 택시가 질주를 했나 본데요. 신고자분 굉장히 놀라셨겠다. 그러니까 이 택시에 피가 낭자했다면 택시 안에서부터 공격을 당했다는 것 같은데. 농술에 있던 남성은 괜찮으셨던 건가요? 119랑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미 몸이 경직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온몸이 피에 젖어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칼에 찔리고 베인 흔적이 수십 군데가 넘어 보였다고 하고요. 특히 그 목 뒤에 손잡이 없이 칼날만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뒤에 칼날만? 그러면 손잡이가 빠질 정도로 세게 찔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창이 수십 군데가 있고 목에 칼까지 꽂혀 있고 너무 잔인하다. 정말 너무 끔찍하네. 피해자는 누구였어요? 피해자의 옷에서 지갑이 발견돼 신분증으로 신원이 확인됐는데요. 50대 남성의 택시 기사였습니다. 자녀들을 둔 가장이었고요. 이 자녀들이 있는 가장을, 그 자녀들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럼 택시에 손님을 태웠다가 벌어진 일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컸습니다. 택시의 미터기가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돌고 있었거든요. 룸미러도 깨져 있고 햇빛 가리개랑 천장까지 비산 혈흔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공격을 받아서 몸싸움을 하던 중에 와이퍼 레버를 건드렸는지 와이퍼도 반쯤 세워져 있었습니다. 차 안이 피투성이로 엄청나다고 했으니까 이 택시 기사님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정말 몸부림을 쳤을 것 같은데. 맞아요. 또 미터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승객이 분명한데. 근데 이게 승객이면은 돈 노렸을 강도일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근데 강도가 피해자를 너무 잔인하게 살해한 거 아닌가요? 피해자 주머니까지는 뒤지지 않았지만 택시 안에 동전까지 챙겨갔는지 현금함이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현금함을 털어갔다고요? 그치, 2005년 되면은 그때까지 현금을 썼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야,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 열심히 사시는 분의 돈을 가져가려고 그 살인까지 끔찍하게. 그러면 피해자가 살려고 택시에서 빠져나와서 농수로까지 갔나 본데요. 근데 목 뒤에 칼날이 꽂힌 채로 밖으로 도망가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수십 군데 찔렸고 목에도 칼이 지금 꽂혀 있는데. 그렇죠. 한 가지 이상했던 건 이 신고자가 처음 택시를 발견했을 때 문이 모두 닫혀 있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운전석 쪽 창문이 반쯤만 열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사망한 후에 범인이 택시 문을 모두 닫고 갔던 걸로 그렇게 추정됐던 거죠. 범인이 문까지 다 닫고 갔다. 왜? 그러니까 목격자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고 급하게 도망가지도 않았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범행이 벌어진 곳이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이었고요. 마을에서 60m 떨어진 곳인데다가 주변이 온통 논밭이어서 CCTV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야, 그래서 사람 목숨 빼앗고 여유를 부렸네. 근데 아무리 시골이어도요.
CCTV가 없는 곳을 노린 거면은 뭔가 좀 잘 아는 것 같은데? 이곳을? 그러네요. 근데 차 안에 범인의 흔적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뭘로 닦아냈는지는 몰라도 그 범인의 손이 닿았을 만한 곳은 모두 지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DNA도 안 남았나요? 있었습니다. 그 목에 꽂혀 있던 칼날에 손잡이가 빠지면서 범인도 다친 것으로 추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마을 쪽으로 향하는 길에 빗방울이 똑똑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범인이 마을로 가다가 다시 택시로 돌아왔더라고요. 마을로 가다가 택시로 다시 돌아왔다고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도 피가 튀었을 때니까 그대로 마을로 갔다가는 들킬 것 같아서 그랬나? 아니면은 뭘 놓고 간 게 있어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문을 닦으려고. 아. 그럼 택시로 돌아왔다가 다시 마을로 가진 않았다는 거잖아요. 피가 마을 끝까지 떨어져 있지 않았던 거면. 그렇죠. 그럼 그 후로 어디로 갔는지 나왔어요? 혈흔 자국을 따라가 보니까 마을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벗어난 후로는 혈흔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마을 반대 방향으로. 근데 그 혈흔이 계속 있는 거 보니까 이 범인도 많이 다친 모양인데요. 근데 그런 범인이 대체 어디로 간 거죠? 범행이 밤사이 벌어졌을 텐데, 그 밤에 목격자가 있을 일도 없고 다 논밭이라며요. 근데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있었어요? 그럼 범인을 본 건가요? 범인을 본 건 아니었는데요. 그 멀리서 마을 쪽으로 오는 택시를 봤다고 했습니다. 마을 주민이었는데요. 이 늦은 밤에 택시가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라 기억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게 전날 밤 10시 20분경이었다고 합니다. 밤 10시 20분.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없던 일이니까 기억을 하셨네요. 근데 또 멀리서 본 거면 밤이라 잘 안 보였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게요. 근데 그때 들어왔던 택시가 확실히 그 피해자가 탔던 택시가 맞나요?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친한 택시 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소 밤 11시 반쯤 되면 정해놓은 식당에서 야식을 먹는다고 했는데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밤엔 피해자가 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새벽 1시경 콜택시 회사에서 무전을 보냈는데도 응답이 없었다고 했고요. 그래서 마을 주민이 본 택시가 피해자의 택시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 신고 들어온 날이 3일이었으니까 2일 밤 10시 20분 그 무렵 범행이 벌어졌던 거겠네요. 그렇지. 근데 범인이 피를 흘렸으면 그 DNA도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나왔죠. 2005년이라 혈액형이랑 성별만 알 수 있었고요. A형의 남성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때는 범죄자 데이터베이스가 없을 때니까. A형의 남성이면 너무 많으니까 이래서 시작할 때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하신 거 같은데요. 그렇죠. 피해자 사인은요? 경부자창, 그러니까 이제 뒷목에 꽂힌 칼 때문에 실혈사로 사망했는데요. 앞목, 뒷목, 등과 가슴에 찔리고 베인 상처가 쉬운 7군데나 나옵니다. 그 중에는 방언도 있었고요. 16군데. 이건 너무 잔인하다. 피해자가 체격이 좀 있었는데 아마도 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범인이 쉽게 제압하지를 못했던 상황으로 추정이 됐고요. 목에 꽂혀있던 칼도 칼날의 길이가 10cm, 칼 폭도 한 2cm 정도였습니다. 근데 칼이 너무 작은데? 10cm, 거의 이 10cm 는. 정도면 과도 수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치명상은 마지막에 찌른 목 뒤에밖에 없었나 보네요. 네. 그래서 형사들은 범인이 급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몸싸움을 하면서 여기저기 칼을 그냥 막 휘두른 걸로 봐서 어린 10대 청소년이거나
전과가 없는 왜소한 체구의 성인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아, 10대 청소년이나 왜소한 성인. 그럼 혹시 택시 탄 승객은 확인이 됐나요? 피해자가 밤에 익산 시내에서 콜을 받고 태운 승객이 있긴 있었습니다. 곧바로 콜택시 회사에 전화했던 번호를 추적해서 택시에 탄 사람을 찾아갔는데 남자 손에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손에 상처가 나 있었어요. 이야, 이게 정황이 딱 맞긴 맞는데 일단은 DNA를 맞춰보면 바로 알 수 있겠네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불렀던 사람이 마지막 승객이 아니었던 거죠. 길에서도 잡아서 타잖아요. 이거 어떻게 찾아내죠? 그러니까 택시에 그거 있잖아요. 그 이동 거리랑 속도를 알아낼 수 있는 거. 타코미터도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고장이 나서 기록이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서울에 있는 타코미터 기계 본사를 찾아가서 사건 당일 운행 기록을 살려냈는데 마지막 승객이 뒤늦게 확인이 됩니다. 오, 전 타코미터 처음 들어봐요. 택시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럼 어디서 탔는지도 나왔어요?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익산의 한 대학교 근처에서 탑승해서 사건 현장이었던 마을로 이동을 했던 걸로 나옵니다. 대학교면은 그 범인이 대학생일 가능성이 있네요. 야, 그러면은 마을엔 CCTV가 없었으니 대학교 인근을 뒤져보면 뭔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형사들이 대학교 주변과 사건 현장 주변 몇 개 마을을 통틀어 2,800세대 중에 주민등록카드 병역사항에 A형인 남성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합니다. 와, 그 모두 다요?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으니까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다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와, 또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네. 혹시 찾았나요? 범인을 찾기 위해서 무려 3달 동안 뛰어다녔는데요. 확인하지 못한 집이 딱 한 곳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이웃 마을이었고요. 언뜻 폐가처럼 보일 정도로 오래되고 낡은 집이었는데 갈 때마다 문이 잠겨 있어서 허탕을 쳤던 거죠. 그러다가 그 집에서 중학생 남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중학생이요? 아까 범인이 10대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으니까 와, 근데 중학생이 나타난 거예요? 주민등록상의 병역 기록을 보고 A형 남성을 다 찾아다녔다면 아버지나 군을 제대한 형제가 A형이고 그 중학생도 A형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치. 설마 그 애가 범인이었어요? 형사들이 중학생 아이의 손부터 슬쩍 봤는데 다친 흔적이 보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형사들이 그 집 가족 관계를 확인했을 때 성인 남성은 40대인 아버지밖에 없어서 아버지를 좀 불러달라고 했다는데요. 아들이 하는 말이 3달 전쯤 일을 하러 지방에 내려갔다고 하더랍니다. 야, 이 3달 전이면 수사한 지 3달 됐다고 그러니까 했잖아요. 사건이 일어난 당시잖아요. 그 네. 무렵이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형사가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 손 다쳤잖아. 다짜고짜 그렇게 물었다고요? 오, 그랬더니 뭐래요? 어떻게 알았냐는 듯한 표정으로 맞다고 답을 합니다. 맞다고 답했다고요? 넘겨짚고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딱 들어맞았네. 근데 이게 3달 전이면은 도망갔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애 엄마는요? 형사들이 불러서 만났죠. 남편의 행방부터 물었는데 남편이 창틀이나 문틀을 만드는 셰시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랍니다. 직원이 아니라서 일이 있을 때마다 서울이랑 완주에 있는 공장을 옮겨 다닌다고 했고요. 집에도 거의 오지 않고 휴대전화도 없어서 가끔 안부 전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없어요. 서울이랑 완주. 아니 근데 어느 공장에서 일하는지는 알아야 될 텐데 그것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그냥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사들이 기다리고만은 있진 않죠. 바로 아내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뽑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부터 자주 전화가 걸려왔던 지역 번호들을 추려내서 확인을 해보니까 셰시 공장이 하나 나왔는데 부산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부산에 있나 본데? 그러니까 서울도 완주도 아니었네요. 그러면 지금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그러네. 잡았어요? 그 가서 DNA부터 확인을 해야죠. 부산 공장에 남자는 없었습니다. 처음에 일을 하러 왔을 때 그 중학생인 아들이 말했던 대로 손도 다쳐 있었고 체격도 아주 왜소했다고 하는데요. 며칠 전 일이 끝나서 그만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손도 다친 데다 체격도 왜소하면 그 남자가 범인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남자가 범인인 건 확실했습니다. 그 형사들이 부산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 자녀들의 타액을 채취해서 DNA를 대조해 봤는데 현장에 떨어져 있던 혈흔의 DNA와 부자 관계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범인이네. DNA까지 확인하고 부산으로 내려가신 거군요. 근데 휴대전화도 없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찾죠? 공장장이 며칠 내에 그 남자가 공장을 찾아올 거라고 하더랍니다. 밀린 임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형사들이 약속을 잡아줄 수 있겠냐고 하니까 바로 불러보겠다고 하더랍니다. 바로요? 휴대전화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설마 아내가 그것까지 거짓말한 건가? 남자가 공장을 떠나면서 공장장한테 전화번호를 하나 적어주고 갔다고 했는데요. 형사들이 번호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번호였다고 합니다. 바로 아내의 전화번호였던 겁니다. 아내 번호요? 그럼 아내를 통해서 연락을 하라는 건가? 남자가 그 사이 아내를 만난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휴대전화의 기직을 확인해 보니까 가족들이 사는 익산이 아니라 부산, 창원, 진주를 며칠 새 돌아다닌 걸로 나옵니다. 아내한테 전화기를 받았다고요? 그렇게 되면 공장에 나타날 리가 없는데 안 나타나겠는데요. 그렇죠. 네,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내가 다 얘기했네. 돈도 포기한 거 보면은 지금 작정하고 숨은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찾죠? 남자가 가지고 있는 아내 휴대전화에 실시간 위치 추적을 걸어놨는데요. 네, 사건이 발생한 게 6월이었고 3개월하고도 며칠이 지났으니 곧 명절을 앞둔 시기였는데 점점 익산 방향으로 이동 중인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아, 익산이요? 그럼 명절이라서 집에 갈 생각이었다는 건가? 이거 뭐 아무 잘못도 없는 택시기사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해놓고 지금 명절을 보냈다고. 참. 그래서요? 바로 익산 터미널로 출동해서 대기하고 있었죠. 정차한 버스들을 일일이 확인하던 중에 40대로 보이는 작은 체구의 남자를 찾아냈고요. 형사가 가까이 다가가니까 처음엔 당황한 듯 뭐냐고 물었다는데요. 형사라는 걸 밝히자 고개를 푹 숙였다고 합니다. 미리 터미널 가서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도 못한 거죠. 아니 왜 그랬답니까? 그 돈 때문이었어요? 그 잔돈까지 훔쳐가면서 이게 할 짓이 아니지 이건 진짜. 부산으로 갈 차비가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차비요? 차비가 없어서. 이게 말이 돼? 57번을 찔렀는데 차비가 없어서? 그게 얼마 된다고 사람을 죽입니까? 부산에 내려가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주머니에 있는 잔돈으로 슈퍼에 가서 1,400원짜리 과도를 샀다고 했고요. 어머.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택시 기사가 계속 저항하는 바람에 살인까지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내랑 같이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아이들이 크면서 생활이 빠듯했다는 이유를 대면서 말이죠. 야, 네 자식만 자식이냐? 그 택시기사분도 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가장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 얼마를 가져간 겁니까?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서 손에 잡히는 지폐랑 택시 안에 있던 동전까지 모두 가져갔는데 총 6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야, 6만 원 때문에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미치겠어. 그렇게 죽이냐. 너무너무 그 가족들이 너무 안타깝다.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아니, 차비가 없어. 없을 수도 있지, 사람이 살면은 뭐. 근데 1,400원으로 칼을 사서 강도 살인을 할 생각을 하냐고. 과도를 산 건 맞습니까? 1,400원이요? 네. 어머 진짜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와, 이거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너무 안타깝다. 참. 범인이 마을 쪽으로 가다가 다시 택시로 되돌아온 혈흔 자국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정신없이 현장을 빠져나오다가 문득 돈도 못 챙기고 지문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아서 되돌아갔던 거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그때 피해자가 택시에서 빠져나와서 숨을 쉬고 있어서 그때 살해를 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마지막으로 목 뒤를 찔렀나 본데요. 살 수 있었구나. 그 돈 때문에 그냥 지문 지우러 갔다가 살 수 있었구나 세상에. 피해자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밤에 운전대를 잡고 있었는데 범인은 손에 칼을 들었네. 이거 세상이 너무 기가 막히다 이거 진짜. 죄값은요? 징역 15년을 받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잔인하게 지금 살해를 했는데 사람 죽이고 징역 그냥 15년.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유가족들은 평생 자기 아빠를 잃었는데 이 사람은 15년 있으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그 가족들이 너무 안타깝다. 솔직히 무기징역도 맞아요. 보상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억울한 죽음이네요. 한 네. 가장으로서 열심히 처자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허무하게 저렇게 세상을 떠나서 유족들은 얼마나 평생이 그 마음이 무기징역이 같을 거예요 아마. 즐겨봐 이 채널.